예, 북한 김영철의 박람회 여파로 정치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다행히 본회의를 열고 또 법안 처리를 한 뒤에 야당의 요구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함에 따라 오는 4월 6일 1심 재판부의 선고에 지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이 이제 2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가 해서 2월 임시국회가 폐회가 되는데 본회의가 열리냐 마느냐로 여야가 옥신각신했습니다. 김영철의 박람이 갈등의 요인이었습니다. 다행히 오전에 합의를 했고 오후 2시경에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양측이 합의를 했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은 여론의 부담이었을까요? 가까스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항상 시한에 또 때밀려서 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입니다. 정치권은. 이번 2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김영철 부위원장의 박람이 이제 야당의 이제 그 반발로 인해서 사실상의 국회가 뭐 완전히 개전 휴업 상태였죠. 그리고 28일 날로 오늘이죠.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예. 지난 임시국회 때도 거의 그 법안들을 마지막에 막 통과시키고 이랬었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제 임시국회를 열고 본회의 열어서 특히 이제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든지 또 지방선거 앞두고 광역의원 그 선거구하고 의원 정수 이런 것들을 결정하지 않으면 뭐 선거에도 차질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3월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3월 임시국회는 벌써 이제 그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파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2월 임시국회에서 오늘 어쨌든 그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건 다행인데 예. 향후 어쨌든 이 안보 문제에 있어가지고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좀 찾아가야 되는데 워낙 이견이 굉장히 간극이 큽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임시국회도 파행이 됐던 건데 오늘 이제 본회의 합의했으니까 여야가 좀 만나고 해서 이 지금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야가 협조를 해야 되고 여당도 야당의 반발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화면은 본회의 장면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지금 뭐 현안 법안 관련해서 이제 의원들의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 설명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관련 법안 77개가 상정이 돼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큰 거는 이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지금 국회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요. 법을 만든 국회가 법을 안 지키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6월 13일 날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각 지역구마다 몇 사람을 뽑을 거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빨리빨리 국회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놓는다는 거는 지방선거 자체를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 사회에서 지탄받고 있는 국회가 지탄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노동, 무임금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경우는 뭐 최저임금제를 도입시켜가지고 국민청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의 가장 큰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의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합의에든 모든 의사 일정은요 원내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합의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느 한쪽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국회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식 국회 운영 체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도 본회의에서요 하루에 법안을 100여 건에 해당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거는 한마디로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국회 일정들을 대폭적으로 우리 개헌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 일정을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개혁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국회법에는 2월, 4월, 6월 달에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왜 3월에 국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합의를 해야지만 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고쳐놓지 않으면은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긴급 현안 질문을 나중에 하기로 해서 이제 결국 이제 본회의를 열고 이루어졌지만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임하는 국민을 대표하고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을 피곤하게 만드는 국회가 되고 있다. 이런 거는 결국 저는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 교수께서 국회 순서를 하셨는데 오늘 이제 긴급 현안 질의 이낙연 총리 그리고 이제
국방, 외교 장관들이 나와서 김영남 박람이 가져왔던 그런 어떤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질의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답변할지도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야당 쪽에서는 김영남 박람 이후에 박람 결과가 충분히 좀 설명이 돼야 된다. 특히 정치권에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또 청와대에서는 여야 대표 회동을 다음 주 중에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 싶은데요. 지난해에도 뭐 홍준표 대표도 그 청와대 두 번가 회동이 있었는데 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참석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일단 한국당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동 자체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처럼 이제 홍준표 대표가 참석 안 할 가능성도 높죠. 근데 이번에 국회가 파행된 거는 오늘 앞서 이제 우리 국회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당이 어쨌든 김영철의 박람, 김영철 부위원장의 박람에 따른 이런 사실상 그것과 그 사안과 국회를 연계시킨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 어쨌든 그 특정 사안을 국회의 일정과 연계시키는 이런 잘못된 구습은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예. 여야 할 것이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지금 특히 이제 그 여야의 대화가 없게 되면요, 이 안보 문제가 지금 야당의 그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박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발언의 수위가 대단히 높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사그러질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안보 문제에 있어가지고 여당이 집권 세력이 어쨌든 북미 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남북 대화를 좀 아슬아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김영철의 박람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야당 입장에서 왜 김영철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달라는 얘기조차 안 했느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나름 뭐 일리는 비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권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부분을 야당이 모를 리 없을 겁니다. 아마 야당이 모를 리 없는데 야당도 명분이 필요하니까 적극 설명을 하고 김영철 박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상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라든지 국내 상황 이런 것도 좀 설명한다면 야당의 반발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야당도 뭐 이건 제 추론이긴 합니다만 너무 이 지금 안보 이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지금 엄중합니까? 평창 이후에 만약에 북미 대화가 어떤 단초라도 열리지 않으면 사실 지난해보다 더 어묵하고 더 엄중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야당 좀 인식을 하고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다고 좀 보는데 이 발언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보를 좀 감안한 발언했으면 좋겠고 여당도 어쨌든 야당이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좀 누그러질 수 있는 이런 명분을 주는 이런 그 여야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 교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대표 청와대 이번에는 갈까요? 저는 청와대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라요. 안보는 이제 초당적인 이러한 그 자세로서 임해야 된다. 미국의 의회와 한국 의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데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안보와 관련돼서는 초당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한다라는 그 전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이제 민생을 우선한다는 게 있는데 지금은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모든 정당의 대표들과 만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개별적 회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럼 오지 말아라고 한다는 것은 여전히 116석을 갖고 있는 거대 제1야당이기 때문에 그 야당의 대표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만나서 이 안보 협치를 이루는 데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설득의 리더십을 좀 보여야 된다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5월 10일 날 취임을 했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그때 취임식에 참석하기 바로 직전에 자유한국당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대통령이 얘기한 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야당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다. 다시 얘기해서 정어렵다고 한다면 저는 손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안보 관련된 부분, 정의용 안보실장이든 이런 분들이 야당의 대표들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정보를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안보 협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무조건 회동에 와라. 그리고 안 오면 당신들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저는 설득의 리더십과는 굉장히 먼 거리라고 보고요. 예. 야당도 마찬가지로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이번에는 예. 여하튼 간에 이 문제를 통해서 초당적으로 우리 남북 대화의 계기가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북미 대화로 연결이 되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예. 무조건 뭐 좌파 정권이라든지 뭐 주사파 정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야당이 명심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 공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선고 날짜는 일단 4월 6일로 네. 정해졌습니다. 글쎄요. 징역 30년이 이제 구형이 됐는데 뭐 최순실 씨와 비교를 많이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뭐 구형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부분도 사실 있는데 어제 이제 검찰에서 밝혔던 그런 구형의 이유들도 뭐 하나하나 조목조목 저희들이 좀 새겨볼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텐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순실 씨를 재판한 그 재판부와 동일한 재판부니까 예. 그리고 또 최순실 씨와 그 혐의가 겹치잖아요. 13개나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순실과 공범으로 적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지금 20년제 선고를 받았잖아요. 구형은 맨 처음 25년 했었고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범이라 하더라도 국정 최고 책임자였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국정농단은 사실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고는 사실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지금 검찰의 시각이고 일반 국민들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검찰 구형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대통령으로서의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이 권력을 제한적으로 위임하는 건데 그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소유물로 착각하고 벌인 이런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관점이란 말이죠. 검찰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최고 유기징역에서 최고가 30년 아니겠습니까? 최고 이제 징역형을 구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심 선고가 4월 6일이니까 예. 어떤 뭐 결과 내릴지 일단 뭐 지켜봐야지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형량이 나오지 않겠어요? 30년까지도 안 나오더라도 일각에서 뭐 더 높은 형량도 예상도 했던 것 같아요. 구형량이. 예, 예. 그러나 구형량에 비해서는 이제 좀 낮아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최순실도 그랬으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상당히 높은 형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이지 네. 않습니까? 이제 뭐 아들, 형, 뭐 다 이렇게 사위까지 이제 불려가 조사를 받은 상황인데 글쎄요, 뭐 검찰의 소환 시점도 문제고요. 만약 사법 처리된다면 이후에 뭐 4월, 5월 전국에 굉장히 요동칠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두 전직 대통령의 어떤 그러니까 사법부의 자꾸 이렇게 네. 되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려고 보십니까? 그 선거에 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법적 영역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뭐 정치적 사안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벌써 거의 1년이 다 됐잖아요. 재판이 시작된 지가. 작년 4월 달에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 4월 6일 날 선거가 이루어지면 거의 1년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 국민들이 뭐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특별하게 충격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뭐 그런 여러 가지 혐의가 계속 예. 보도가 됐었고 예.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아까 말씀처럼 뭐 지금 여러 가지 갈래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도 있고 뭐 다스에 관련돼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느냐, 예. 대통령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그 이제 BBK 투자금 회수 과정 속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진다면 뭐 소환의 형태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면 조사는 확실할 텐데 예. 뭐 여러 가지 방문 조사가 있을 수가 있고 이제 뭐 이제 이른바 포토라인에 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무엇이 됐든 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불구속이 될지 구속이 될지 뭐 전혀 알 수 없는 노릇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이제 보수층 일각에서 그리고 강경 보수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의 지지층의 결집 같은 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이른바 이제 적폐청산 피곤감 뭐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적폐청산이랄까 지난 전직 정권들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더 인식을 일깨움으로써 굳이 정치공학적으로 따진다면 유불리를 따진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지층의 결집,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좀 한국당이 유리할 수 있을 것이고, 예, 예.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적폐청산에 대한 것이 더 상기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여당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굳이 어떤 그런 유불리를 따진다면 그러나 그런 유불리보다는 역시 지난 과거 정권의 잘못된 것을 법률적으로 단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사실 또 선거 관련해서 좀 전문가신데 네네. 선거라면 보통 프레임 전쟁 맞습니다.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글쎄요, 이제 두 전직 대통령의 어떤 그런 얘기들 그리고 또 안보의 부분들 야당 쪽에서 공격의 빌미로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여당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여야의 프레임 관련해서. 일단 프레임 전쟁에서는 야당이 지금 수세에 몰린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전쟁을 벌였는데요.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은 적폐청산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여당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일정한 부분 국민들에게 공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얘기하는 가장 큰 거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부분이 굉장히 불거지게 되면은 왜 여당한테 유리하냐면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총선은 정부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기능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없으면은 결국은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이명박 대통령에 관련된 선거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부분이 있다 보면은 현 정부에 대한 평가 부분이 상당히 희석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것이 결국은 선거에서 여당한테 유리하게 작동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되는 것이 있는데요. 다만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적폐청산이나 정치보복량을 넘어서서 이 안보 문제가 경제 문제와 결합이 됐을 때는 상당히 다른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남남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념 갈등의 골이 굉장히 심화돼서 결국은 우리가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갈등의 폭이 깊어지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이 남북 문제와 북미 대화의 골든타임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굉장히 안보 상황이 불안해되고 4월 위기설도 나오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여당이 그러한 부분에 속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도가 높고 정당 지도 면에서 지금 보수 정당은 좀 분열돼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적폐청산에 대한 부분들이 지지가 높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여당하게 불리하게 작동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여야 모두 이제 선거 관련해서 룰을 좀 정하는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 비서관들과 행정관들도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거든요. 올림픽 끝나자마자 이제 서로 이제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에 나가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청와대에서 많은 인력 지금 한 13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참모들 많이 나가고 있는데 청와대가 좀 어떻게 뭐 업무 공백은 없겠죠? 어떻게 보세요? 뭐 지난 2003년도에 출범했던 참여정부 때도 비슷했었는데 그때 2004년도에 이제 총선이 있었고 200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비서관들이 실은 이제 그 선거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선거는 우리가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결과는 이렇게 전됩니다. 구도가 50%고 인물이 30%고 이슈가 20%예요. 그러니까 구도가 1대1 구도로 만들어지느냐 아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일여다야 구도로 만들어지면은 당연히 여당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 청와대나 여당에서 역할을 했었던 분들이 인물면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뭐 집권 여당은 지금 정순 후보가 6명 이상 정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물 경쟁에서 낫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인력 다야가 되고 경선에서 많은 관심이 여당한테 쏠리고 그리고 뭐 안보 이슈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선거가 가까이 왔을 때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평화냐 전쟁이냐가 나왔을 때 꼭 전쟁에 유리하다는 않다는 게 2010년도 천안함 폭침 이후에 당시에서의 지방선거에서도 실은 야당이 승리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인물 경쟁력이 지금 하나 남아있는데 이 인물 경쟁력 속에서 청와대에서 일했었던 여러 비서관들이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을 갖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결국은 정당 내 룰에 따라서 경선을 치르기 때문에요. 일방적으로 뭐 청와대에서 비서관 했다고 해서 프리미엄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정말 전문성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잣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출신 참모들의 성적도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른 주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여성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로 전개되고 있는 미투 운동 벌써 한 달이 다 됐습니다.
글쎄요, 문화예술계,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정말 볼썽사로운,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힘든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법을 다루는 검찰, 또 법원, 이제 성직자, 글쎄요, 어느 한 곳이 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추가 폭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회에 적지 않은 좀 충격을 주고 있는데, 뭐 사태 수습, 그러니까 뭐 가해자들은 이번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 이런 자세도 문제고요. 또 우리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도 필요하지만 인식이 전환이 더 시급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제 종교계 인권과 윤리의 마지막 보루인 종교계까지 이제 이런 일이 여파가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처럼 우리 사회 전 분야가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뭐 대학도 예외가 아니고 검찰, 문화계 모든 영역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른바 이제 이 미투 운동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폭로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1차적으로는요. 예.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피해에 대한 폭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또 협박도 받은 사례가 좀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다. 예. 그렇게 된다면 이 미투 운동의 그 동력을 받기가 어려울 거고 예. 또 이건 뭐 구체적으로 아주 상당한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이제 법률적으로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 각 영역별, 각 조직별로, 각 분야별로, 부문별로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물론입니다만 예. 아까 말씀하신 인식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이게 뭐 단순하게 성적인 문제 차원을 떠나서 하나의 권력 관계가 이 문제의 핵심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각 그 조직에서 그 일의 성격은 그 피해자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른바 우월적지를 남용한 그리고 압도적인 규정력을 행사하는 그 가해자들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쌓여왔던 권력관계 그리고 어떤 먹이 생태계라고 할까 사회 생태계에서의 가불관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완전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제도적 문화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건 우리 사회 총체적인 사회 개혁 의제와 연결시켜서 이것을 공론화시켜야 된다. 예. 이게 단순한 폭로로만 그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게 정말 재발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는 쪽으로 가면서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냐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경제 살리기 안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인 거는 맞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젠더 이슈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라고 하는 남성 지배적 우월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어젠다를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 우리는 이제 성평등 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요. 결국은 이 문제는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이 굉장히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평등민주주의에 대한 이슈는 인식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가 새로운 지금 이 정부는 특권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정 기조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예. 이 문제는 그냥 뭐 단순하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가 더불어 함께 그리고 남과 여성이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면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적 오류를 빨리 바꾸고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